고성국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각 당의 표정을 좀 살펴봤는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좀 탄성이 터져 나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지만 개표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황실은 상당히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총선의 시대정신이 정권 심판이었음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반색하는 모습이었는데 목표 이상 의석을 예측된 데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투표율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 상당히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면서 최종 투표율도 7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 18시 기준으로 해서 최종 투표율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17시 기준으로 했을 때 64.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좀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17시 기준으로 64.1%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표율이 나온 배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4년 전에 66%대였는데요. 이번에도 66%는 혹시 넘을지 몰라도 70%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선거가 지나치게 처음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전개되면서 정치 불신에 대한 또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네. 하나는 여야 간에 매우 치열하게 선거가 진행이 되니까 양쪽의 고정 지지층은 다 결집을 했어요. 근데 이른바 중도층들은 어느 당도 매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거 기권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는 적극적 지지층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본투표에서 투표할 적극적 지지층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반면에 이 정치 불신이 퍼지면서 중도층이 대거 지금 투표장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한 것 아니냐. 일단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높았던 사전 투표율에 불구하고 이 정도의 투표율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지난 총선이 66.2%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정도 수준보다 그거보다 약간 하회하거나 그 정도 수준으로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선에 비추어 보아서는 그 역대의 투표율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투표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지지층 결집은 많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정권 심판의 의지가 강한 분들도 그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투표장으로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현 정권의 지지층 중에 비판적 지지층과 중도층은 민주당의 어떤 비호감이 좀 있는 층을 포함해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총선 상황실에서 각 당의 표정을 보여줬지만 저 표정만 봐도 기본적으로는 투표 결과가 정권 심판이 주를 이루는 선거 결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투표 참여율도 결국에는 정권 심판을 원하는 그 의지를 가진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한 결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가 투표율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 다시 한번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당시에 각 당의 표정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좀 탄성이 터져 나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는데 이 총선의 시대정신이 정권 심판이었음을 보여주는 출구조사 결과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87석에서 105석,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쳐서 178석과 196석이 예측이 된다는 결과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왔는데 이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고성국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출구조사가 총선 실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야가 모두
선거 막판에 5, 60지역에 혼전 박빙 지역이 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5, 60지역에 혼전 바뀌면 대개 500표 차이나 1000표 차이 이내로 당락이 갈리게 될 텐데 아무리 출구조사라도 오차범위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혼전은 출구조사가 분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사마다 또 여론조사마다 가중치를 넣어서 그래도 예측을 하려고 해서 저런 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 경우에 대체로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 그렇지만 일단 출구조사를 전제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저 결과를 보면서 우선 걱정이 앞섭니다. 힘이 한 군데 지나치게 쏠리면 그러면 갈등이 증폭되고 결국은 정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구도라면 지난 2년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범야권이 장악하는 이 상황에서 정말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이런 파행의 2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 파행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 저 의석이 현실화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우선 저 결과가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결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뭐 고성국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 총선 그 사전 출구조사 예측은 많이 틀린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대선이나 뭐 이렇게 광역 단위 선거에 비해서 그 샘플 수가 적습니다. 대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샘플 이상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700샘플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이 많죠. 기초지자체 내에서도 뭐 3곳, 4곳, 많게는 5곳까지도 있기 때문에 500개의 샘플을 지금 가지고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출구조사가 맞다면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면서도 참 엄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심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은 어느 상황에서 이루어졌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지지층의 구조가 탄핵 연대라는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가 그 탄핵 연대를 깨버렸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이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될 정도로 강한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그 심판의 목적은 이런 정치를 하지 마라.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이 심판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남은 3년은 민심에 소통하면서 민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앞날을 설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의 그 선거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행정부 중심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도층 민생 그리고 그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출구조사의 그 레인지를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숫자는 180과 200입니다. 그러면 지금 178에서 196까지 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다가 조국 혁신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80석이 넘거나 200석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180석이 넘은 상황이라면 저는 그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는 것이 엄중하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최고의 권력이라고 바라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200석이 넘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범야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뀔 겁니다. 200석이 넘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이 사실상 사라지는 의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고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행정부가 거부한다면 거부권 자체도 재논의, 재투표를 통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국민들의 삶은 오롯이 이제는 국회로 넘어갔다고 보여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야권이 기존의 심판의 대상이 됐던 정권들의 모습을 답습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을 무시하고 상식에 기반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취하고 진영 논리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에서 그 세력이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이 보여준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심판은 확실하게 하겠다. 모든 심판은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한 말씀만 예. 첨언 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출구조사가 맞다면 정권 심판론을 국민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이 이 선거 과정에서 노정한 수많은 문제들을 국민들이 다 그러면 용서해 준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면죄부를 않습니다. 준 거냐, 이건 아니라는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석이 넘는다 그러면은 면죄부 받은 듯이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정책 심판받죠. 파국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지금 김상일 평론가도 경계하신 거예요. 네.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 방송사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맞는다면 범야권 200석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전국이 완전히 좀 바뀔 텐데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고성국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 그것도 생각이 서로 다른 국회가 아니라 거의 생각이 같은 그런 이 국회의원 200명이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이를테면 개헌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도 고칠 수 네. 있고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지만 그러나 200명 모여서 대통령 탄핵했던 8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의를 다시 해서 강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권력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의 200석 다수파를 형성한 지금의 범야권한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식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네.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국정 운영에 그 키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간에는 첨예한 갈등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아주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격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지금 투표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110석 이상 얘기가 나왔었고 또 민주당에서는 151석 플러스 알파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각 당이 예상했던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측된 결정적인 어떤 계기랄까요? 어디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각 당의 예측은 엄살이 많이 네. 포함되고 전략적인 의석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서 지난 총선이 180석과 133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격전지들을 보면 그게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용산과 동작, 의뢰 예를 들어드렸죠. 그래서 동작마저도 그 국민의힘이 다시 찾아가지 못한다면 180석을 깨기 어려울 것이다. 용산을 만약에 민주당이 용산마저 승리로 가져온다면 190석을 넘어서 200석까지도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선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과를 보면은 과거의 지지층 탄핵 연대로 묶여졌던 지지층이 복원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난 총선에 차지했던 의석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당은 결론적으로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전략적으로 좀 더 자기들의 편이 느슨해지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도록 전략적으로 숫자를 얘기해 온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이 출구조사 결과고 예측 결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랄까요? 박사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또 범여권이 2조 심판론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2조 심판론을 갖고 나오기 전에는 586 운동권 심판론을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운동권 심판도 필요하고 2조, 이재명 조국 심판이죠. 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선거구별로 작은 차이지만 이걸 다 독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와 네. 같은 하나의 선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그 득표율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도 이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의석수는 확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4년 전 선거도 사실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석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여론조사인데 KBS, MBC, SBS는 각각 가중치를 부여하는 네. 그 기준을 달리 했기 때문에 예상치가 좀 달리 나오는 겁니다. 네. 그중에 보면 아까 제가 언뜻 봐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맨 밑에 SBS의 그 출구조사 예측에는 무소속 기타가 0에서 6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숫자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200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준점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98석 정도를 했다. 그런데 그 무소속이나 지금 기타 정당은 지금 다 범여권 성향의 아마 의석이 될 거예요. 이 석이 뭐 4개나 5개 정도를 했다. 그러면 합치면 100석을 넘겨서 개헌 저지도 할 수 있고 탄핵 저지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주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힘을 이 소수 정파들이 가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0석에서 6석이니까 그것도 렌즈가 굉장히 넓지만 이런 것들까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최종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내일 아침까지는 어떤 분석도 네. 사실은 예단에 그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출구조사는 틀릴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총선이 이제 출구조사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정말 예측을 마치기가 쉽지가 않고 지난 총선 때도 틀리기도 했잖아요. 이번 출구조사 결과가 좀 틀린다면 어느 정도로 좀 실제 결과가 다를지 그런 건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난번 그 역대 총선에서 크게는 한 40석까지 틀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1996년 총선 때도 출구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180석이 나왔어요. 당시 신한국당에. 실제로는 139석이었습니다. 일당은 했지만 과반은 턱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표차 의석 예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습니다. 40석, 30석 가까이. 물론 그 사이에 출구조사 기법이라든지 여론조사 기법이나 가중치 부여하는 방법에 과학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거라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경험 속에서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20, 30석의 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실제 결과와 이번 예측치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틀린다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틀릴 것 같으세요? 지금 절대적으로 그 불리하게 예측된 것이 국민의힘과 범여권 진영 아닙니까? 이쪽에 이 의석수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아마 실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그 레인지를 굉장히 넓게 잡고 있거든요. 3, 4 모두가 한 15석 전후해가지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20석 정도의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인지를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20석 정도 내지는 15석, 평균적으로는 한 15석 정도 틀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180석 이상을 범야권은 예. 180석 이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거의 결과를 디테일을 분석하는 것 이전에 큰 의미를 살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건 뭐냐? 현 정권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구장창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차라리 힘을 실어주고 정당이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정부를 때로는 견인해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대를 심어줘라. 이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부산 수영에 장해찬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장해찬 후보를 사퇴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뿐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퇴가 안 된 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이 다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부에서 이런 분열이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는 여당을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좀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저는 좀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야당과 그리고 그 자당의 그 의원들과 민의가 뭔지를 조금 더 그 살펴가면서 본인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방식이 틀리면은요 지금의 민주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다른 거죠. 다른 것들이 공존하면서도 그나마 더 공감이 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조금 정권이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꾸겠다는 선언을 국민에게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쟁하자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장해찬 무소속 후보를 드랍시킬 수도 없고 드랍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곧바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이 변수가 지금 범 여권이 이제 패배를 했다면 그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것은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길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끈 국민의힘의 길이 조금 엇박자가 나거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 그야말로 대통령 정치 개입이라는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저도 지난 2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 방식은 이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 환경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거가 이를테면 국회에게 이 눈치를 보거나 또는 국회가 하자는 대로 쫓아다니는 끌려다니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과연 바뀌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제 국회나 집권당의 백업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직접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그 국민의 힘으로 하나하나 국정 운영을 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여소야대 정국에 있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으면 오랜 대화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어서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야당 의원의 지역구 민원까지 들어줘가면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도 미국의 정치 풍토에서는 이게 뭐 흠될 것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만나면 대통령도 부담이지만 대통령 만나 야당 의원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이 정치 상황과 그동안의 이 정치 풍토에서는 이런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갖고 전국을 돌파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장악한 범야권의 전국 주도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집권당인데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야당에 끌려다니기도 어려운 이 집권당의 그 곤혹스러운 처지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정치력으로 풀지 못하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결과가 이제 현실화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부터 남은 3년간의 국정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제로 베이스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 박사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순수하게 제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만약에 국민과 직접 소통을 선택하신다면요, 그 소통이 정말 잘 되지 않는 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권력자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국민의 지지가 그걸로 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초인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살피는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수단, 본인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고 그냥 집행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이 됐다라는 걸 그러면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저는 하시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국회와 함께 의논해 가면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권도 힘을 가진 객체가 됐습니다. 국민이 힘을 가진 객체로 야당을 볼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이 선거 결과를 가지고 똑같은 행위, 문재인 정권 때와 그리고 지금 2년간 윤석열 정권 때와 똑같은 행위라는 건 뭐겠습니까?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자기 진영 논리로만 똘똘 뭉쳐서 자기의 생각들만을 추진하는, 국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국민의 민의를 살피지 않고 일방통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저는 또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 세력은 확실하게 심판해 주겠다. 뭐 다른 것들 자잘한 건 가리지 않고 가장 큰 거 먼저 확실하게 심판해 주겠다라는 국민의 의지가 저는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번 계기로 그런 선택보다는 어쨌든 대의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협치를 실험해 가는 과정을 가지시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각 지역구 예측 1, 2위 보고 왔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하셨는지 듣겠습니다. 먼저 고성국 평론가님. 네, 역시 개항을이 국민적 관심 지역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지금 예측 조사가 됐는데 차이가 한 10%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워낙 한 20여 년 넘게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원희룡 후보가 험지로 간다고 하면서 도전을 했을 때부터 쉽지 않은 선거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저 결과보다는 조금 더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예. 제가 주요 관심 지역은 직접 현장에 가서 또 직접 유권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좀 취재도 하고 했는데 저 정도 10% 이상 벌어질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만 그러나 저게 지금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역시 그 개항을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됩니다. 네, 고성국 평론가께서는 명롱대전 정말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주목을 네. 하셨는데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여당의 텃밭이 전부 다 경합 내지는 경합 열세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놀랍고 다시 한번 국민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민주당에 뭐 많은 의석을 내주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는요 정치적으로 다음 뭐랄까요 차기를 이렇게 발굴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전에 보신 대로 분당갑 같은데도 안철수 후보가 뭐 대권 후보 중에 한 명인데 오히려 경합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야권의 대선 후보 잠재군이 한 명이 더 탄생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항만 해도 원희룡 후보가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분인데 저런 결과를 가진다면 본인이 그 곳에 가서 도전했을 때 또 다른 서사를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히스토리나 서사를 남겼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과를 맞이했다는 측면에서 패배라는 결과를 손에 들고는 대선 후보 잠재군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기가 그 경쟁해 나가기가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해서 여권에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다 종합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할지 그 첫 일성이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물론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제를 그 가정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김상희 평론가 말씀하신 거를 그 범여권에서 좀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2년 전에 대선 때도 국민의힘의 자체 후보로 대선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안철수 후보도 거론하셨지만 안철수 후보도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계속되면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은 자체 대통령 후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그 탄핵의 강을 완전히 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범보수 진영의 여러 가지 균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다 수습해서 완전히 녹여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정치력을 아직 이 범여권이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더십의 그 부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2026년 지방선거나 2027년 대선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깥에 누구 없나 그러고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는 제가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남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자기 성찰적 고민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이 당도, 집권당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 선거, 또 4년 후에 또 선거가 또 오잖아요.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그 타임 테이블을 가지고 정말 자유파 또는 보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과연 제대로 넘어섰는가에 대한 아주 혹독한 이 자기 반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런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곳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벨트를 꼽을 수 있을 텐데 먼저 한강벨트에서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승리했던 용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KBS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측 조사를 보면 지금 강태웅 후보, 권영세 후보 일단 경합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역은 뭐
그 예측이 돼 있는 곳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다. 소위 말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180 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전선 지역이거든요. 180석을 넘기느냐 아니면 그 아래로 저지하느냐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 용산과 동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산이 무너진다면 네. 180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190선과 200선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그 전선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합이 되는 거는 저는 너무나 좀 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용산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왔기 때문에 정치 1번지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정권의 의지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평가와 함께 결과를 저희는 반성하거나 아니면은 교훈 삼아서 앞으로의 정치 방향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총선 당시에도 상당히 근소한 표차로 좀 승패가 그렇습니다. 갈렸었는데 이번에도 네. 지금 경합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네. 용산이 갖는 상징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대통령실이 종로에 있을 때 청와대 시절에 종로가 갖고 있었던 그 상징성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생긴 상징성이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600년 역사의 도시 중에서 종로가 갖고 있었던 그 상징성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용산 한 지역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렇게 뭐 예전의 종로와 같은 그런 수준의 네. 상징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지금 이제 동작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강벨트의 두 봉우리 같은 것이거든요. 이곳에서 다 지금 지거나 경합으로 나온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선거나 질 수밖에 없는 선거는 없다. 아무리 어려운 주객관적 조건이 있어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의 창발력이고 의지고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한 정말 두 가지 치밀한 전략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정치 실천 이 두 가지가 다 국민의힘에 좀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분위기 좋은데 그러다가 한 번 꺾이니까 사실은 이 방어선도 치지 못하고 반격도 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쭉 밀려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선거 양상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실은 이번 선거만 딱 놓고 보면 위기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기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이걸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그 지도부, 선거를 총지휘하는 지도부의 전략과 어떤 경험, 그다음에 투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분께서 용산과 함께 동작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유사명 후보 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였고요. 출구조사 결과는 경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번 찾은 그렇죠. 곳인데 네. 이렇게 화력을 집중한 게 좀 효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 고 박사님은 지도부의 어떤 역량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도부의 역량이 보이기에는 정권 심판의 물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거의 쓰나미 수준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후에 국민의힘이 우세를 점했습니다. 근데 우세를 점했을 때는 어떤 거였냐? 모든 전문가들이 이 구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차세대 한동훈이 보이면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조금씩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뭐가 나타났냐? 이종섭 대사의 임명 그리고 공항에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저는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서 백약이 무효했다. 그러면 문제의 본질은 용산에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용산에 있다는 걸 안다면 정당에서 취해야 되는 답은 저는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도해서
대통령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방향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 정도의 견인 능력이 있다. 독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대통령님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당. 노라고까지는 아니어도 wro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당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건요. 그 이후에도 국민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해도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 가장 치열한 경합 지역, 제가 말씀드린 180석의 전선이 쳐진 지역에서도 아직은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열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동작을에서도 이렇게 경합으로 결과가 나온 것 정권 심판 구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정권 심판의 흐름이 있었던 것은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일 평론가 말씀을 제가 좀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그 시점에 선거를 지휘하는 주체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민심을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냉정하게 읽고 집권당으로서 이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눈치 보고 주춤주춤하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총선이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은 이를테면은 정권이 출범한 지 2달 만에 치러지는 총선도 정권 심판하자고 달려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안 먹히지만 이게 이 2년이나 된 이 시점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당연히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정권 심판론을 효과적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특검 같은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할 거 뻔히 알면서도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면서 정권 심판 구도를 범야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만들어 온 거예요. 나름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빤히 보면서도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를테면은 적극적인 맞불로 나갈 거냐? 아니면 정권 심판을 여권 수준으로 어떻게든 소화를 해서 이를테면은 대통령하고 적절하게 시시비비도 가리고 차별화도 하면서 힘 있는 여당이 그래도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탱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호소할 거냐에 대한 그런 전략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역대 그 정당 대표 중에서는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모든 권력을 권한을 한 손에 뭉쳐쥐었거든요. 비대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선대위원장, 그리고 사실상의 공관위원장, 위성정당의 공천 책임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의 책임이나 정권 심판론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범여권 입장에서는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권당이 다시 거듭날 것이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이 남은 3년간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을 백지에서부터 다시 그릴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산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뭐 다 수용을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점이 드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악재, 과거에 저도 정치권에 20년을 일을 했는데 이 정도 악재면 총선 판이 거의 출렁이고 흔들릴 정도의 악재가 많았습니다. 공천 잡음이 그랬고요. 김준혁 후보가 그랬고 양문석 후보가 그랬습니다. 근데 김준혁 후보 지역구의 그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압도적 1위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이수정 후보가 못나서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저 지역은요. 부촌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인망이 두텁고 신망이 두텁고 일 잘한다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박광원 의원을 내치고 새로 꽂았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후보를 거기다 놓고서 치룬 선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은
진짜 여권이 반성을 하고 싶다면 용산부터 반성을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그 지적은 저는 네. 새겨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참 걱정스럽게 보는 대목은요. 많은 언론도 아마 그렇게 보는 것 같던데 이번 선거가 무슨 핵심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물에 대한 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또 그것을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이걸 정치화함으로써 일종의 응징 투표, 분노 투표 양상으로 이걸 끄집어냈는데 성공했어요. 야권이. 그럼 이게 정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이후에 국정 운영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선거에서 몰표를 받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우려스러울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선 이기고 보자고 선거 공학적으로는 차용됐을지 모르나 이렇게 가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갑니다. 조국혁신당에도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과 집권당이 이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원점에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고 계속 주문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지지를 받았다, 심판하자 이러고 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선거 막판에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 그리고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양문석 후보는 지금 경합으로 나오고 있고 김준혁 후보는 지금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들이 과연 실제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출구조사를 보면서 모두에 이것이 심판은 확실하게 하겠다는 국민의 무서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심판의 번호표를 뽑았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이 있고 더 책임이 있는 세력을 먼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번 결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슈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심판의 대상은 민주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 모두 민주당은요 총선 결과 이후에 제명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에서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싫은 소리를 민주당에 계속 할 수 있으려면은요 제가 바라건대 대통령실이 제가 말씀드린 자성, 성찰 이걸 하고 국민과 함께 가려는 자세, 태도, 일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 같은 사람도 쓴소리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이게 수도권 판세에 좀 영향을 상당히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제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심판의 주 표적을 윤석열 정부라고 삼았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김준혁 후보의 계속해서 드러나는 막말, 또 양문석 후보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수도권 민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운영 방식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전국 운영 방식에 다소 불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만 역시 국민의힘 여권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결심을 바로 그런 김준혁 후보나 양문석 후보가 만들어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게 만드는 것도
그 선거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판에 표결집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결과가 지금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똑같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더 벌어졌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막방 표결집이 돼서 그래도 혼전 지역이 저렇게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까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출구조사니까 끝까지 겸허하게 지켜보겠다는 말도 되지만 이 결과가 출구조사대로 된다 하더라도 이 민심에 담겨 있는 국민의 그 무거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저희가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관련해서 두 분 평론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면에 개표가 진행된 지역들의 상황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요, 출구조사가 아니라 개표 상황 나오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낙동강 벨트 짚어보겠습니다. 낙동강 벨트 보수 성향이 강한 PK 지역이라고 꼽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해서 격전지로 불리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차출된 부산 북갑, 양산을, 김해을 짚어보면요. 양산을은 경합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재선을 하거나 3선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가 됐고 그러니까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탈환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가진 고민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을 차출을 해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양산을의 김태호 후보, 또 부산의 북강서에는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후보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 현역 의원들인데 흔쾌하게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 곳이기 때문에 쉽게 이긴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어려운 곳이고 고생할 거다. 그리고 이길지 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들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간 곳이고요. 지금 양산의 김태호 후보는 거의 혼전 상태 아닙니까? 서병수 후보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가 그 지역구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걸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해 을 지역에 조혜진 후보 경우에도 이 전략 공천을 받고 갔는데 그 지역에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예비 후보들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서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서 총력전을 펼치지 못한 그런 오류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낙동강 벨트는 원래 이럴 정도의 선거가 예상이 됐고 국민의힘에서 김태호, 서병수 이런 정말 중진들을 차출해서 보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상황은 악화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진 차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라도 나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만 과정을 살펴본다면 상당히 아쉬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요. 이기고 있다가 지는 추세로 갔고 지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는 보지만 중간에 출렁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출렁이는 지점은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후보와 서병수 후보도요. 처음에부터 전재수 후보가 앞서가긴 했지만 서병수 후보가 따라 올라오는 추세였다가 다시 꺾입니다. 꺾이면서 서병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요.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는 뭐냐? 역시 여기도 어떤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 해볼 만한 지역에 결과적으로 어떤 외생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의 어떤 희망이 그다음에 어떤 그 결과가 좌절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저 지역에서도 단지 어려웠기 때문에 결과가 저랬다기보다는
오히려 탈환할 수 있었던 곳을 제대로 매니지하지 못해 총선 과정을 매니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민에게 그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선 전에 앞서서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처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았었는데 지금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보면 경합으로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 뭐 2030 세대, MZ 세대라고 하는 그런 유권자층은 어떤 것보다도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바로 그 젊은 층들이 정말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그 공정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특히 아빠 찬스 같은 거는 젊은 층들한테는 감성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면서 저는 급격하게 좁혀졌다. 네. 그리고 그런 젊은 층들이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도 있지만 어쨌든 경쟁력이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후보 쪽으로 표가 모아진 것이 지금 혼전으로 붙게 된 이유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의 특성이 공영훈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과 부딪히면서 지금 혼전 상태로 들어갔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기에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도 정권 심판을 주장을 했고 공영훈 후보도 정권 심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은 그냥 상수인 거예요. 여기에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덮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문제, 공영훈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따져보자면 양문석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근데 양문석 후보 지역에서는 동작을 잘 하지 않았고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들을 전부 다 상쇄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두 분과 쭉 짚어봤는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정치권 지형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 운영 방향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실의 개편은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황상무 수석 사퇴 이후에 그 지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이 다 총선 출마를 하러 나갔어요. 그 자리가 다 메워진 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자 개편으로 과연 대통령실이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보겠느냐. 그 점에서 저는 뭐 당사자들은 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비서실장이야 전 수석이 내일쯤에는 또는 오늘 밤쯤에는 전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의 전면 재구성에 대한 그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외형상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굉장히 힘들게 해왔어요. 굉장히 힘들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상황이 지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대통령의 자기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대통령실 개편을 하더라도 이런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선임이 되고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각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뭐 당이야 선거 후에 당 지도부가 일단은 다 물러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어차피 하게 돼 있는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 구성을 하고 심기일전하고 또 원내대표도 어차피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당은 그냥 놔둬도 서로 재편을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서 당 재편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첫 출발이 이 대통령이 향후 3년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이 모든 법여권의 혁신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정권 심판론이 크게 작동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 민주주의는요, 민주적 거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에서 집권을 했다면 집권자가 원하는 방향을 가게끔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방향을 정할 때 큰 틀에서 맞는 부분도 저는 많이 정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그걸 집행하는 방식이 태도와 방식이 굉장히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항상 내가 옳다는 식으로 이것을 진행을 해 오신 거예요. 내 의견은 이렇다지. 그리고 당신 의견과 다르다. 이게 맞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조율을 해보고 타협을 하고 누가 더 설득력 있고 공감대가 넓은지를 타진해보자, 따져보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방식만이 옳다는 태도를 가져왔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바꾸시는 것, 그걸 솔직하게 국민 앞에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구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고성국 김상일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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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